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글로벌 정세 또 국제 금융을 잘 믹스해서 시장을 앞서가는 전략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송견지명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정했는데, 자, 다음 주에는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이스크림 가이 바이든이 방한을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스크림 한참 좋아할 때는 엄청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좀 아이스크림은 끊었습니다. 자, 바이든이 아이스크림 2개 들고 있는데, 바이든이 고민하는 2개의 아이스크림 뭘까요? 바로 중간선거 그리고 국제정세입니다. 국제정세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대중국 압박 전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중간선거인데, 자, 우리가 중간선거 하면 뭐 바이든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상원은 6년 또 하원은 2년 정도 임기인데 대통령은 4년이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선거를 합니다. 근데 뭐 상원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의석을 선거를 하고 하는데, 이런 중간 평가를 하게 되면 역대 중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은 무도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 승리한 곳은 단 3번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 바이든은 어떻게든 차기 또 집권을 위해서 이번 중간 선거를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미국 대부분의 지금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서 살기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연준은 최근에 증시가 급락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좋지 않게 되면 연준에서는 또 연준 푸시라고 해서 뭔가 금리 강화 정책, 그러니까 통화 정책 스탠스를 조금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금리를 좀 올려보고 유동성을 흡수해 보는데 시장이 발작을 한다. 그럼 이걸 좀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풋 옵션이라는 건 뭐예요? 지수가 시장이 하락할 걸 대비해서 하방으로 베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베팅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빗대서 연준 풋이라고 하는데, 연준 풋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통화 정책 강도는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여기에다가 경기까지 뒷받침이 되면 정당성이 부여가 되죠. 근데 경기가 침체되게 되면 이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면 돼요. 근데 내가 돈은 얼마 못 버는데 뭐 화려하게 산다면 항상 부채의 늪에 허덕일 수밖에 없겠죠. 미국도 이런 것을 경계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해요. CPI, PPI. 그런데 최근에 특이할 만한 게 나타납니다. 자, 월마트나 타깃이나 콜스 이런 유통업체들, 백화점 업체들이 어닝 쇼크에 휘달리고 있어요. 투자자들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 소비를 줄이는 거죠. 여기에다 기존의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저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야, 이게 경기가 침체되는 신호구나 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G7 재무장관에서도 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이런 상황에서는 좀 뭔가 연준 풋을 좀 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외파적인 에스터 조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주 정말 시장이 힘든 한 주였다. 근데 놀랄 거 없다. 앞으로 더 강력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나 뭐 여타의 것보다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로 인해서 자신들이 주머니가 좀 얇아지는 이런 것들을 걱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간 선거에서는 이 미국은 이 전 세계 식량 위기나 인플레이션, 에너지 시장 혼란을 잡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그리고 중국을 통한 대중국 압박 전략, 이런 것들이 각각에 하나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잡는 데 초점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이 뭐 매수를 해야 된다 또는 뭐 올라갈 것이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스닥은 다음 주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오게 됩니다.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급락 이후에 죽은 고양이가 땅에 떨어지면 풀쩍 튀어오르죠. 이런 짧은 반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잘 돌려 세우고 다시 한번 밀어붙일 것인지,
뭐 베어마켓 랠리가 나올 것인데 이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번에 2018년도 이렇게 60선까지 반등을 하고 급락이 나왔다. 우리도 여기서 빠지지 않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 예상을 뒤엎고 약간 120선 근처까지 하루 이틀 더 상승했다가 좀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는 어떤 식으로든 상방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반등 랠리가 나오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지금 중간 선거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든이 일본을 먼저 가지 않고 우리 한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도가 크다는 이야기인데 바이든이 왜 왔을까요? 자, 신냉전 시대가 돌입을 했고 다음 주에 시진핑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전에 시진핑을 압박하기 위해서 야, 우리 동맹 봐, 경고하잖아 해서 쿼드 정상회의나 또는 어떤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중국을 봐, 우리는 이렇게 공고하니 너희가 좀 협조해 이런 입장을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로 도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바이든의 리더십은 좀 더 강력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또 에너지나 곡물가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가장 핵심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대략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진다. 왜? 러시아 뭐 병사들 전투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단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질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병력도 많이 손실된 거 아니냐. 이런데 이런 가능성은 일단은 당장은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미국은 러시아 패배보다는 푸틴 패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약간 좀 장기적으로 돌입을 하지 않을까. 근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진격을 해서 돈바스나 크림반도 자신들이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수복하는 그런 부분을 동맹들은 좀 바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간다면 일단은 푸틴은 지금 괴롭죠.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 만사 싫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만 나쁜 이야기를 해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푸틴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고립무원인데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요. 만약에 정말로 자기가 하게 되면 내 목숨 끝나는데 뭐 다른 러시아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최악의 경우에는 전술핵이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서방에서는 흑해 러시아 함대를 타깃으로 해서 뭔가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전략은 어떤 것인가? 상당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정세에서 미국의 입장을 살펴보려면 이제 전략과 전술을 살펴봐야 돼. 우리가 전략은 전쟁에서 이긴다. 전술은 또 봉오동 전투에서는 우리가 밀리지만 백마고지에서는 우리가 밀어붙여서 진격을 한다. 이런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죠. 근데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러시아 패배보다는 푸틴의 패배 쪽으로 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암도 앓고 있고 지금 내부 통신에 의하면 뭐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은 그닥 좋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푸틴 이후에 러시아와 협상을 할 것이고 그러려면 푸틴을 압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러려면 어때요? 러시아의 신흥재벌들 자산을 압류를 해서 야 너희들 빨리빨리 푸틴 압력해서 푸틴 어떻게 좀 제거해봐. 이런 식의 무언의 압박을 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자금을 우리는 정당하게 우크라이나 재건하는 데 쓸 테니까 그럼 이제 러시아 재벌들은 난리 나겠죠. 푸틴 나쁜 XX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끝날 거 아니기 때문에 푸틴이 뭐 푸틴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동안에는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진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해주고 지원법이 통과되고 2차 대전 후에 유럽을 재건해 주는 그런 마샬 플랜도 우크라이나에 접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을 제가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려서 그 관련주가 좀 강하게 올라갔다고요. 사실 이제 우린 PT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시장에 알려지지도 않는 종목이 조용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가 대형 굴삭기용 감속기를 국산화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종목을 봐야 된다.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해서 지시를 해드렸어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근데 목요일 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다 해서 이제 이삭죽기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공략할 건 없고 이 종목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이라도 안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께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복합비로 설명드렸죠. 테마가 복합된 게 좋다. 대중국 압박 전략에 의해서 히토류 관련주이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튀어오를 수 있다. 근데 얘가 사실 시장에서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저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종목은 한번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말씀드렸는데 다 말씀드리고 나서 저는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바로 움직이는 지점을 공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에게 리포팅을 해드리고 단기간에 딱 이렇게 30 몇 % 이렇게 상한가를 한 방 치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죠. 어쨌든 이삭축기 구간이니까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면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술은 뭘까요? 전략은 푸틴의 패배를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벌면서 인플레이를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권자들은 인플레 통제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곡물가하고 에너지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뭐 에너지 쪽이야 보면 러시아가 인도나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우레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유럽은 뭐 금수 조치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만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원유 생산량을 늘리면 돼요. 원유 생산량을 늘려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냐? 바로 사우디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한테 좀 서운해요. 예전에는 미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최근에는 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유 이후에 이제 천연가스 쪽인데 천연가스로 자꾸 미국이나 유럽을 압박하는 거죠. 자, 러시아가 불가리아나 폴란드, 야 우리 루블화로 결제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26일 날. 자, 이 상황에서 EU 집행부는 야 그러면 루블화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아. 이건 뭐 이 규정에 어긋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보이다가 17일 날 갑자기 야 그건 지침 위반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러시아가 야 핀란드가 나토 가입한다니까 야 그럼 앞으로 내일부터 이거 가스 중단해. 이렇게 보복을 하면서 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통제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EU에서는 분명히 가스를 적당하게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드디어 독일도 LNG 터미널을 착공을 하면서 러시아의 에너지로부터 좀 독립을 하려고 그런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나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허용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 식량난이 문제라는 거죠.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오데사 항구 이쪽이 봉쇄를 마무리해야 돼요. 지금 러시아에서 흑해함대가 여기서부터 마리우폴까지 딱 전선을 형성해 놓고 함정을 뭐 열 몇 대 띄워놓고 여기서 계속 폭격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나와서 해야만 전 세계 식량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육로로 철로로 통해서 한다면 한 전체 물량이 20% 정도밖에 소화가 못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고 유엔이 야 인도적으로 좀
봉쇄는 좀 열어줘야 되지 않냐. 전 세계 4억 명 인구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너희가 봉쇄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러시아에는 안 돼. 너희가 좀 제재를 좀 해지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제재를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해결하는데도 이 흑해항으로 이렇게 출항을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한 6개월 정도는 걸린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야, 그러면 우리가 러시아를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대함 미사일을 제공해주고, 만약에 여기에서 잘 해결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진격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진행이 안 된다면 또 푸틴이 나쁜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화학무기나 아니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만약에 그때는 이제 서방이 같이 동조를 해서 러시아 흑해함대를 타격을 하면서 이 오데사 봉쇄를 풀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전에 말로 좋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먹을 날리기 전에 그래도 말로 하는 게 좋은데 미국에서 금융 제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지난번에 미국이 허용해서 어느 정도 됐지만 25일 날 이제 디폴트가 또 임박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원리금 상환해야 되는데 미국 투자자들에게 상환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제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움직임 속에서 전개가 될 것이고, 만약에 푸틴이 마카파식 선택을 한다면 이 서방은 흑해함대를 때리면서 에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 만약에 이 디폴트가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이 뭔가 전술핵을 사용하는 그런 징후가 크게 나타난다면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꼭 차익 실현을 진행해야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 인도 밀수출 관련해서 한탑을 제시해 드렸는데 단기간에 한 108% 정도 튀어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에게 다음 주 이후에는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바닥권에서 제시해 드렸던 그런 대주 산업도 리포트를 통해서 해드렸는데 지금 160%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일부 종목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 바이든이 고민하는 또 다른 아이스크림, 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짜보도록 하죠. 저는 국제정세, 국제금융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여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전개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이걸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이든이 처음으로 일본보다는 우리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러려면 이제 시진핑 만나기 전에 우리 우방은 이렇게 공고히 진행이 되고 있다. 나는 글로벌 리더십을 아주 공고히 해서 너희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특히 그 핵심에는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쪽을 공고히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가금리 환율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쿼드나 IPEF 같은 동맹으로서 압박을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합니다. 최근에 유가 마이너스 40달러에서 지금 얼마 올라왔습니까? 11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죠. 금리, 제로금리에서 앞으로 2.5, 3%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하죠. 환율,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 전 세계 자금들이 미국의 채권을 사든 싸진 주식을 사든 그런 걸 사기 위해서 달러를 매입한다고요. 그럼 달러가 강해지죠.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제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전략이 있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시진핑은 여기에 대응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러시아라는 우군을 확보를 하고, 또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를 통해서 야, 나하고 쟤하고는 사이 안 좋으니까 너가 인도한테 좀 석유 좀 싸게 해줘. 그래가지고 우리 좀 관계 좀 복원시켜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 원유 수송료를 확보가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러시아 원유를 싸게 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혹시 모르는 그런 제재 대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우디 쪽에다가 쟤네들이 중동의 맹주인데 요즘에 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 그러면 쟤들이 원하는 건 뭐냐? 핵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자력을 지어주자. 그렇게 해서 사우디한테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야, 그럼 우리가 IPEF나 뭐 쿼드 하면 우리는 브릭스 플러스를 제안하자 해서 뭐 브라질이나 이런 쪽 못 사는 나라들 우리가 좀 도와줘 보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사우디하고 가까워지고 또 지금 이 걸프만에서 말라카입을 통해서 남중국해를 통해서 중국으로 오는데 여기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으로 통일을 해야만 태평양을 통해서 미 서부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에서 우리가 덩치는 컸는데 첨단 쪽에 우리가 좀 약해. 그러니까 반도체 굵기나 또 전기차를 통해서 글로벌 어떤 첨단 시장을 지금 공략을 하고 하려고 있고 우주 굵기를 통해서 또 미국하고 경쟁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첨단 산업 쪽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제 중국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러시아가 보니까 푸틴이 약간 패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러시아하고 등을 지게 되면 러시아가 나중에 원유로 압박을 할 때 우리가 좀 힘들겠네. 그래서 지금 당장 러시아에 좀 도움을 받자 해서 저들이 원하는 러시아 소위 지난번에 뭐 추락했을 때 러시아 조종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번에 현실화됐다는 이야기죠. 이번에 뭐 러시아 수호위를 배치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러시아하고 협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 안 대준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게 대주고 있고 전략 비축유 구입해주고 있고 다만 러시아가 푸틴이 패배할 수도 있다 이런 포석을 깔고 러시아 Y를 포석을 하면서 국방 데이터를 해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우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전략 속에서 우리는 주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뜬금없이 원전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UFO, 다음 주 화요일 날 의회에서 UFO 공개 청문회를 한다. 왜 할까요? 자, 50년 만에 청문회를 열어서 야, 우리가 봤던 UFO는 진짜 있더라.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이 우주 굵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 좀 강해질 수 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특히나 중국이 우주 굵기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미국하고 이제 각을 세우는 쪽이 이제 달나라예요, 달나라. 자, 달나라에 가면 뭐가 있냐? 이 우라늄을 대신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가능한 우라늄을 대신할 수 있는 헬륨3가 있다고요. 자, 우리 헬륨가스 아시죠? 이건 방사능 물질이 아니에요. 비방사능 물질입니다. 그래서 헬륨3가 다량으로 매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 3스푼 가지면 5,000톤의 어떤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구가 포화 상태가 되면 또 우주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뭐 화성을 지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까지 가려면 뭔가 로켓을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성이나 다른 태양계를 가기 위해서 달의 극지에 보면 얼음이 많이 있는데 이걸 녹여서 물을 사용해서 이 로켓을 연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나온다고요. 자, 이런 포석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가 떠오를 수 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자세하게 자, 우주항공 관련주로 이런 종목이 있는데 공략해 보십시오 하면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투자자들에게 AP성에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전략 때문에 이 종목이 장후반에 급등이 나와서 19%가 급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시장을 앞서 나간 전략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슈와 재료를 머금고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포착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이제 다시 또 삼성 평택 공장이 제일 먼저 찾았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렇게 삼성이나 TSMC를 애리조나로 유도를 하는 것은 중국이 반도체 굵기에 드라이브를 걸고 언제든지 대만을 침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빨리 또 기술 유출을 못하기 위해서 미국 그 본토 내로 좀 옮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수배 전방 관련해서 뭐 이런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저는 타이밍이 와서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때 급등이 나와서 이제 48% 나왔습니다.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게 리포트에서 오늘장 공략주에서 50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과연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냐? 오늘 보면 미국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번엔 좋아서 좀 올라갔는데 다음 주에는 선택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수배 전망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면 전량 차익 실현 해야 됩니다. 물론 광명전기는 뭐 원자력 관련주이기도 하고 수배 전반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안 움직이면 차익 실현 해야 된다. 제가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서 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어제 제가 잠을 한 3시간 반도 못 잤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초반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자,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든이 이재용 만나고 정의선 회장을 단독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야, 지난번에 우리 전기차 공장 지어줬으니 고마워 하면서 차 한 잔 대접해 주는데 야, 그것보다는 너희가 우리 미국 쪽의 전기차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 한 대도 중국에 못 팔고 있는데 지금 전기차가 한국을 습격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기차 쪽은 다들 아니라고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작년 5월 달에도 똑같다. 외국인들이 LNF를 사서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2차 전지가 강해졌다. 자, 금리를 상승하는 금리 인상기에는 상장주들이 타격을 받는데 얘네들이 타격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을 한다고요. 차입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수조 원대를 차입하고 수천억을 타입하니까. 근데 은행 이자를 많이 내고도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면 이건 가는 거죠. 저 그런 섹터다. 전기차는 금리 인상을 비켜갈 수 있는 그런 섹터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종목들을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지금 작성하신 분이 빼버렸는데 KC나 몇 종목을 전기차 관련주들을 제시를 해드렸다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LNF를 지금 한 130, 40%, 50%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고객들에게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면서 저는 LNF를 200%, 300%까지 끌고 가겠다.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건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느라고 제시를 못 해드렸는데 또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또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종목은 이따 토요일, 일요일 날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종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차 쪽은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주도적인 코스닥 전기차 대형주, 2차 전지 대형주를 보면서 전기차 소재나 장비 업체들을 보면 좋다. 자,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요? 자, 우리가 미래를 보자. 그래서 미국하고 미래 사업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을 이야기를 할 텐데 여기서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UAM 시장은요, 2040년도에 시장 규모가 1640억, 거의 100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쪽인데 미국이 2023년도 운행을 허가를 목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럼 너희 우리하고 힘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UAM 하면 최근에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죠. 저도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을 다 거의 다 하고 뭐 조금 남겨놓은 분도 계시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차익 실현은 올라갈 때 다 차익 실현 하시라고 했는데 일단 UAM은 최근에 에어택시만 올라갔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UAM 하면 우리 정부의 전략에는 에어택시, 드론 배달, 자율주행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UAM의 흐름상 이번에는 드론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왜냐? 조금 이따 나올 대중국 압박 전략과 관련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자율주행 관련주 막
질문도 하고 그래요.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공략할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 두 종목만 보세요. 모트렉스하고 모바일 어플 보세요. 그리고 모트렉스는 지난주에도 좀 제시되는데 단기적으로 한 30% 뛰어올랐어요. 자율주행 테마가 형성되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제 움직임이 강해졌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약간만 길게 할 테니까 우리 PD님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중국 압박 전략, 아까 말씀드렸죠. 유가금리 환율과 이 동맥을 압박을 통해서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추출해내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전에 초대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18년도에 이미 이게 됐었고 2040년도까지 16개를 더 짓는데요.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하고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됐는데 갑자기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중국하고 붙어 먹었어요. 왜? 우리는 핵을 안 주려고 하죠. 미국을 통해서 핵을 안 주려고 하는데 중국이 야 그러면 너 우리 어려우면 원유 좀 대줘. 대신 내가 원전 지어주면서 핵도 줄게. 이런 입장을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서 러시아 원유 수입하는 걸 제재를 하려고 하고, 그럼 러시아 아니면 고유가 상황에서 사우디나 이런 쪽에서 대주지 않으면 나중에 대만을 침공할 때 원유 없으면 탱크나 뭐 헬기 어떻게 띄울 거예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가 가까워진다, 아니 사우디와 가까워진다는 거죠. 자, 바이든은 이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우리 한미 방문 끝나면 너 만나러 갈게. 이제 빈살만 왕자 만나러 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원전주의 2차 랠리를 기대해 봐야 돼요. 근데 원전주가 생각보다는 안 가요. 시간에서 약간 올라갔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빨리 안 올라가면 좀 원전주들은 차익 실현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이 새로운 종목들 있죠. 2차 랠리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이 종목들은 좀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이야기는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빈살만 왕자가 왜 미국하고 틀어졌나? 가스굿즈 살해했는데 네가 살해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을 자꾸 옆에 나라들하고 이집트나 이런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하면서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쪽에 전투기를 팔고 이렇게 하네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근데 우리는 예멘의 후티 반군 우리 자꾸 괴롭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예멘 쪽에 반군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데 예멘 후티 반군은 자꾸 제재를 안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움직임에서 약간 뿔이 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최근에 중국이 이 해군력을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중국해를 먹고 또 대만을 수복을 해서 다시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야욕을 보고 있습니다. 그 첨단에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한다. 사실 중국은 규모 면에서는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면에서도 미국을 압도하고 있어요. 해군력에서 가장 뛰어난 게 뭐냐면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얼마나 빨리 나가느냐 이건데, 전투기가 항공모함에서 이렇게 착착 증기를 뿜으면서 나가죠. 이게 증기식 캐터펄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건 증기식을 넘어서 전자식으로 이미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미국이 그랬는데 중국도 전자기식 캐터펄터를 장착한 항공모함을 건조한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한 발 더 나아가서 드디어 이 드론을 여기에 장착을 하는 그런 드론 항모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에서는 지금 답답한 거죠. 빨리빨리 여기를 제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머리를 쓰는 게 뭐냐면 해군, 한 나라의 국방비는 끝도 없이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군력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남중국해 통해서 원유 수송로 확보하죠. 또 대만을 침공하고 해서 하고 태평양 쪽으로 진출해서 미 서부 본토를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려면 육군력을 강화시키면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돈을 제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장 이구르 지역에 이게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 이구르 지역에 이쪽에 문제를 만들어서 육군력을 강화시키게 만드는 거죠. 자, 어떻게 강화시키냐면
일단 예멘에 후티 반군이 있다고요? 야, 그럼 최근에 사우디가 중국하고 붙어 먹으려고 하고 터키가 스웨덴 나토 가입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하고 이 연관이 있는 크루드족이죠. 크루드족 의원 6명이 스웨덴 의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스웨덴이 여기 도와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나토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소리 해야 돼. 네 압박할게. 어떻게 압박하냐면 사우디가 중국하고 붙어먹고 터키가 나토, 스웨덴 가입하는 것을 제어할 때 아주 좋은 카드가 있습니다. 뭐냐? 쿠르드족이라는 거죠. 야, 쿠르드족은 민족은 있어요. 근데 국가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쪽이 어디냐면 비옥한 원유가 많이 있는 시리아, 이란, 터키 근처 여기 접경에 살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에게 국가 승인해 준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면 터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날 일이죠. 지금 반군들이 이 쿠르드족 반군들이 여기 터키 일부 국경 지역에 있어서 터키를 어떻게든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어해야 되는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우디나 터키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쪽이 이쪽이고, 그다음에 지금은 자기들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아랍에는 굳이 뭐 분쟁이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평화가 와야만 여기에 있는 무장 단체들 IS나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쪽이 다 신장 위구르 쪽으로 직결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국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세계 최초로 드론 항모를 개발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대만에서는 여기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된다. 그래서 이 큰 자금을 투입해서 대만도 여기에 드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는요, 지금 신냉전 시대가 돌입을 하고 있고, 일단 드론이 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지금 위용을 날리고 있죠. 그래서 뭐 탱크도 격침하고 경비 정도 격침시키고 하는데, 대만이 향후 4년간 45곳에 드론 방어 시스템을 설치한다고요. 근데 대만으로는 어렵다고요. 그러면 우리 미국으로서는 어디서 도와줄 수 있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대만이 뚫린다면 마지막 보루는 최후의 보루는 우리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협의를 통해서 현대차를 통해서 뭐 이 드론 쪽이나 아니면 UAM 쪽에 드랍을 걸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희한한 게 한 번 올린 것은 잘 안 올려. 쟤네들이 다 팔아먹었으니까. 새로운 걸 신선한 걸 얘네들을 올려서 팔아먹는 사이에 새로운 거를 띄어서 분위기를 달군다고요. 저는 테마의 순환매 흐름상 이번에는 드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런 전략으로 5월 달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도 계속 연속해서 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3월 베스트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매주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번 주에도 움직임이 좋습니다. 뭐 달 탐사 관련해서 AP2성 제시해드렸는데 당일날 저점에서 19% 올라갔죠. 해인, 여러분들에게 우크라이나 재개인지 알려졌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제시해서 상한가를 치고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 뭐 광명전기가 수배전 관련주다. 복합 테마다 원전주하고. 그래서 이것도 제시해드렸는데 48% 나왔고, 또 인도 밀수출하는데 수출 금지 수혜주다. 근데 한탑이 단기적으로 100%, 또 베셀드 UAM 관련해서 97%, 또 다른 종목은 다 차익 실현하시라고 하고, 또 대주산업은 16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공략하면 뭐 단기적으로 200% 이런 건 쉽게 나오고, 정말 좋은 자리에서 잡으면 500%도 나오고 한일사료처럼, 또 50주로 20주로 뭐 1000% 가까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잘 읽으면 정말로 뜻하지 않게 어떤 급등 랠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정말 좋은 종목이나 좋은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좀 놓친 분들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무료 공개 방송에 토요일, 일요일 11시 하니까 꼭 참석하시고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